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12월 달력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와, 한 해가 정말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시간이 참 잘 흐르는군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같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12월 달력을 눈앞에 지켜보고 있자니 우리의 수업도 이제 끝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교차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오늘은 15주차 강의, 이번 학기에 마지막 강의를 진행을 하는 시간이 됐군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학기 15주 짧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수업을 함께 들으시기 때문에 정말 벅찬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는 수업이다 보니까 대면 수업과는 다르게 집중해야 하고 과제도 많고 과목마다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굉장히 힘들게 보내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끝까지 집중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수업을 들으신 것을 이번 질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고 성숙하고 그리고 좋은 질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보내신 질문들에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것은 여러분이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중간고사를 대체해서 질문과 답을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지난 중간 시간이 있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현 북한의 독재자가 갑작스럽게 서거하거나 암살당한다면 북한 체제는 어떻게 변하는가요? 사실은 이렇게 되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혼란이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서거하는 건 그리고 갑작스럽게 암살당한다는 건 그렇게 좋은 기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럴 수 있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될 땐 북한 체제는 어떻게 변하는가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제2인자, 제3인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세습 정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의 아들이 승계를 해야겠지만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미 제2인자, 제3인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체제 붕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는 그런 판단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인정한 바입니다. 그냥 제2인자와 제3인자에 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찾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네, 그렇게 대답을 드릴까요?
일단 북한 체제는 어떻게 변하는가요? 라고 했을 때 제2인자, 제3인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바뀌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있겠죠. 네, 누가 제2인자인지 누가 제3인자인지 누가 리더십을 승계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북한의 체제는 공산주의이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만약 통일국가는 어떤 체제 전환이 일어나야 하고 어떤 체제로 가야 하는가요? 보십시오. 벌써 질문이 지난번보다 깊어졌고 그리고 굉장히 답변자가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지 민주주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본래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 간에 이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대민주주의는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리들이 있는 거죠. 네. 공산주의도 그런 면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본래의 공산주의와는 많이 달라진 특히 북한식 공산주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공산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북한은 그것을 주체사상, 독재, 세습 이것에 이제 변명거리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본래 공산주의와는 북한식 공산주의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국가가 될 때 제3의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수업에서 칼 바르트의 아이디어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바르트에 의하면 교회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체제가 한반도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체제냐라고 하는 것에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 입장에서 어느 편도 드는 것이 아니라 둘을 화해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북한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과 같다고도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부과가 됐으니까 조금은 다른 결의 질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사후를 대비한 제2의 권력, 제3의 권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쿠데타의 경우는 권력들이 제거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쿠데타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주적 쿠데타 세력인지 아니면 외부의 지원을 받은 세력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주적인 경우도
외부와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 해결안으로 갈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자주적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만 자기 안의 힘으로 수습을 하고 이후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측도 있겠지만 자주적 쿠데타이지만 이후에 보다 안정적인 그 북한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외부와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와 손을 잡았을 경우에는 그 외부가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예컨대 미국과 손을 잡은 쿠데타 세력인지 중국과 손을 잡은 쿠데타 세력인지 아니면 러시아와 손을 잡은 건지 아니면 그 어떤 단체나 어떤 그룹 또는 어떤 나라와 손을 잡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 세력의 성격, 쿠데타 세력의 입장, 쿠데타 세력의 최종 목적 혹은 목표. 네. 물론 뭐 쿠데타의 목적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보다 바람직한 세상, 나라, 집단 뭐 이것을 만들겠다고 벌이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지로 향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었을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차지하려고 할 확률이 큰가요? 네, 뭐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해방 직후 분단의 상황에서 남한에 대해서 미국이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소련이 개입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같은 분위기, 같은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는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었을 경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차지하려고 할 확률이 큽니다. 특히 러시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중국이 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접경한 지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보다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세계적 경제 상황에서 볼 때 미국 다음으로 중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을 가지고 중국이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었을 경우 개입 가능성이 러시아보다는 훨씬 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현재 연말을 맞이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시기인 가운데 아무래도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의 신년사에 관심이 갑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코로나와 자연재해, 대북 제재 등으로 경제 위기란 변수 속에 북한의 내년 신년사는 올해와는 조금 다른 기조로 협력적인 태도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제 신년사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네. 어떻게 갈까요? 네, 뭐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의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시피 무엇보다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버튼업 방식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할 겁니다. 트럼프는 위에서 밑으로 그냥
하향식으로 입장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수습을 하고 하는 쪽이었죠. 뭐 그래서 안 된 게 더 많지만, 그러나 이와는 달리 밑에서 조정하고 정리한 걸 받아서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방식의, 즉 바텀업 방식으로 갈, 상향식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 쪽의 분위기는 상호주의적 방식이에요. 즉 하나 받고 하나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 그리고 이를 단계적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미 도발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미국을 대상으로 한 도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남 도발의 가능성이 더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점쳐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유화적 제스처를 쓸 가능성도 큽니다. 이게는 이 조 바이든 당선자가 속한 민주당이요, 이전에 페리 프로세스를 진행한 당이기 때문이죠. 네, 14주차 강의에서 제가 페리 프로세스, 페리 리포트를 설명을 드렸죠. 네, 이것을 진행한 당이기 때문에 그래, 민주당이요. 그래서 페리 프로세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14주차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북한 체제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협상하자는 기조였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보다 유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체제를 망가뜨리고 북한의 체제는 조만간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협상하자는 기조가 있는 반면, 지금의 현 체제를 인정하고 여기서 협상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페리 프로세스, 페리 리포트는 바로 후자의 입장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민주당에서 페리 프로세스 2.0을 지금 남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금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14주화 강의에서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래서 오히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유연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신년사를 내보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도 됩니다. 네, 어김없이 마지막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출석 체크하는 시간이 돌아왔군요. 질문은 모두 몇 개인가요?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질문한 것 모두 몇 개인지 세서 헤아려서 제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모두 몇 개인가요? 오늘 강의의 질문은.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만약 통일 국가로서의 한반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보다 얼마나 더 높은 수준을 갖춘 국력을 가졌을까요? 대략적인 수치라도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북한의 지하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 산업을 일으켰고 산업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진행되어지지만 판단컨대 굉장히 열악하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경제력은 오히려 지하 자원에 있다고 판단을 해볼 때 북한의 지하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이것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 지하 자원의
매장량이 얼마인지, 그 가치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게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대략적으로 북한에는 고부가가치의 지하 자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하 자원의 양이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돼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는 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꽤 큰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이라는 거죠. 네.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력, 과학력,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부가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이가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기술력과 과학력이라면 그것이 다른 것과 접목이 되었을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가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최소한 현재 남한의 세계 경쟁력에 2배 이상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해 봅니다. 최소한 2배 이상, 현재 남한의 경제 경쟁력의 2배 이상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대략적인 수치. 네. 그 다음 질문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의 종교인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의무와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지만 빛과 어두움은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꼭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김일성 주체 사상이 쉽게 무너질 수 있나요? 네, 하나됨, 평화, 통일, 여기에 대한 애절함과 함께 지금 북한의 현재적 상황이 암담하고 침울하고 그리고 악마적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교적 정신과 태도로 이것을 얼마만큼 소화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깊게 하시며 질문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점이 많이 염려가 돼요. 김일성 주체 사상, 여기에 세뇌되어 있는 북한 분들. 그런데요, 주체 사상은 개인 우상화의 사상이에요. 개인 우상화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개인에게 집중되어진 사상 그리고 그 우상화는 언제나 영원하잖아요. 네, 그가 죽으면 끝나요. 네, 흔적은 남아 있을 수 있겠죠. 네. 특히 통일의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상이 주체 사상입니다. 통일인데요.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점령해서 강제 통일을 했거나 하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남한에도 넘어오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은 저는 안 돼요. 네, 이미 경제력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요. 예.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건 우리 모두가 봐도 남한이 안정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에 있어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핵무기에 능가하는 재래식 무기가 남한에 엄청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한에서는 국방비가 얼마인데요. 무기 구입비가 얼마인데요. 네. 핵무기만 우리가 만들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 핵무기를 능가하는 폭발력을 가진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재래식 무기가
다량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남한이 붕괴가 될 것이다? 저는 뭐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변수라는 것은 늘 있으니까요. 그러나 뭐 전문가로서 그런 입장을 갖는 것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됐을 경우에 그 사상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신념화된 사람들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 우상화는 결코 오래간 적이 없어요. 특히 그것을 주도한 권력이 무너지거나 바뀔 때는 반드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문제가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은 통일이 되는 순간 끝난다. 더 이상 그것 갖고 진행되어지는 일은 없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체제, 제3의 제도, 제3의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네, 많은 부분이 통합되고 융합되고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에 관한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네. 진보이든 보수이든 무조건 통일을 해야 하는 입장들만을 보았는데 혹시 한국교회나 교회의 다른 세력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없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시대든 분단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분단의 시간만큼 남북 간의 이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통일이 되면 이 이질감을 극복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격차입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하는 경제적 격차가 지금은 너무도 큰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요, 통일의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통일을 하면 나만이 손해라는 것이죠.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적게 들까요? 아닙니다. 분단 비용은 분단이 지속되는 한 매년 들어가는 소모적 비용입니다. 반면에 통일 비용은 한시적 비용입니다. 물론 통일 초기에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소모적이 아니라 투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엄청난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분단 비용은 소모 비용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비용이 생산적일까요? 네. 궁금해하시는 대로 통일을 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자는 입장이 분명히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러나 통일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 갈등의 해소보다 남남 갈등 해소가 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남남 갈등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대화하고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대화하고 또 대화하는 방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북한은 일민족 일국가 이 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로 가기 전 과도기적 통일 방안으로 남한으로부터 흡수당하는 것을 방지하며 당분간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보존하겠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지만 반대로 공산주의 체제가 남한의 자유주의의 체제를 지배할 확률도 높지 않나요? 예를 들어 홍콩과 중국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뭐 얼마든지 이런 궁금증, 이런 질문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일민족 일국가 이체제라고 하는 과도기적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통일이 되면 당분간 어떤 체제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통일로 바로 가기 전에, 이게 통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되기 이전에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체제는 북한도 남한도 북한도 같은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어요. 네, 약간 내용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게는 북한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식의 체제를 가지고 통일 이후도 갈 것이다. 이것은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차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수업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통일은 제3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 홍콩과 중국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홍콩의 문제는요, 우리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홍콩은 원래부터 중국 땅이기에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통일 후 한반도의 정치 및 경제 체제가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본주의로 가느냐, 독재주의로 가느냐, 민주주의로 가느냐의 문제에 있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체제로 가느냐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독재와 전체주의는 안 돼요.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하지만 앞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지 민주주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특히 현대민주주의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래 공산주의와는 많이 달라진 특히 북한식 공산주의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3의 체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우리가 수업에서 칼바르트의 아이디어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바르트에 의하면 교회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입장 하에 그 어느 편도 드는 것이 아니라 둘을 화해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이 남한에게 흡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어나는 정치 체제의 변화가 궁금합니다. 흡수 통일에 대한 염려가 저는 오히려 있지만 그러나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면 아무래도 흡수한 쪽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정치 체제로 전환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랜 세월 익숙한 정치 체제를 전환시키는 데는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70년 이상이라고 하는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문화체제 속에서 남한의 체제와는 이질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익숙한 자신들의 체제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한 수고가 필요할 거예요. 그들을 남한의 체제에 편입시키고 익숙하게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시스템도 어쩌면 어느 정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볼까요? 미국이 북한에게 행한 BDA 사건으로 취한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BDA, 방콕 델타 아시아죠, 그렇죠? 예, 이 은행 사태는 미국이 북한에 직접 제재를 가한 결과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미국이 한 것이라고는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부드럽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강한 답변이 나오겠지만, 미국이 한 것이라고는 2005년 9월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 은행, 이게 소규모 은행이에요. BDA를 북한의 위조 지폐 제작 유통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BDA와의 거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를 관보에 게재한 것이 전부였어요. 네.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니까는 미 재무부에서 발표를 하자마자 각국 금융기관들은요, 미국과의 거래가 막히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BDA와의 거래를 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BDA의 계좌를 갖고 있는 예금주들은 앞다퉈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마카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뱅크런을 막기 위해 BDA의 계좌를 전부 동결시켜 버립니다. 네. 이게 은행이 파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계좌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 막으니 돈을 못 찾아갑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마카오 금융당국은 그러니까 이 은행에 있던 북한 소유 계좌 50여 개의 자금 2,400만 달러도 동결이 됐어요. 그 당시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또한 각국 금융기관은 그동안 거래해온 북한 은행들의 계좌를 폐쇄하고요. 북한과의 거래를 피했어요. 북한 은행들은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도 없었어요. 이로 인해서 북한은 합법적 금융거래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북한은 현금을 싸들고 다니며 거래를 해야 할 판이었다고요. 네, 물건을 살 때도 현금 거래. 네. 당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이 이런 말을 해요.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을 알게 된 각국 정부, 기관, 개인이 자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면서 일종의 눈사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조 지폐 제작 유통과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한 자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한 것이어서 다른 나라들이 이의 제기를 하기도 어려웠다고요. 뭐 그게 그거죠. 뭐 미국 눈치 보느라고. 또한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단순한 경제 제재와 달리 이 같은 금융 제재는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드디어 북한의 약한 고리를 찾았다면서 크게 환호했고 이후 이것이 미국이 얻은 이익일 거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BDA식 제재가 유효한가? 그러니까 그때는 유효했는데 지금도 BDA식 제재가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BDA 계좌 동결로 북한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이유는 자신들의 계좌가 국제 금융망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이후 북한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를 했어요. 대부분의 계좌를 중국으로 숨겼고요. 금융결제도 소액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했어요. 따라서 지금 BDA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해도요. 북한이 당시처럼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거라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BDA 시기의 제재를 가할 경우 사실상 중국의 기관이나 단체가 그 대상이 된다는 점이죠. 중국에 쪼개서 넣었으니까, 숨겨 넣었으니까요. 15년 전에도 미 재무부는 중국의 많은 은행들이 북한의 불법 자금을 취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중 가장 별 볼 일 없는 BDA만을 시범 케이스로 골랐던 거예요.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중국 금융기관들도 상당수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며 협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의 경제적 파워나 국제적 위상은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죠.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도 상호 의존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피해가 부메랑처럼 미국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의 제재는요. 군사적 수단을 제외하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여서 함부로 뽑기 어렵습니다. 네. 북한의 범죄 활동과 불법 자금을 추적해서 BDA를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자문관인데요. 이 자문관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미 하원이 BDA 방식과 같은 대북 제재 법안을 추진할 때 청문회에 출석해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고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5년 당시 중국은 자국기관이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해 매우 실무적으로 반응했다면서 과거와는 위상이 크게 달라진 중국이 지금도 피해를 감수하고 협조할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어요. 그러므로 BDA식 제재를 가하려면 먼저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한다면 가능해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당시에는 이익을 좀 봤어요. 네. 네. 북한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네, 맞아요. 교회 현장에서 올바른 통일을 말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현장 가운데 올바르고 균형 잡힌 분단 과정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참 이 부분이 힘듭니다. 교회 현장이 너무도 천차만별이고 교회 구성원들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의 원인과 책임의 문제를 시간을 두고 차분히 조금씩 설명해 나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를 푸는 데는 급하게 푸는 방식이 있고 기회를 봐가면서 차분히 풀어가는 장기전의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남아있는지 벌써부터 막막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 통일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갈등과 정치적인 행위들에 대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각자의 국가로 살아가는 것이 덜 소모적이어 보이고 실제로 통일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이런 중간 단계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경제적, 정치적, 감정적 소모가 있음에도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피로감은 분단 비용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오는 피로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통일이 해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부터 아예 통일을 거론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의 열망은 다양한 모습으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통일만이 오히려 답일 수 있습니다. 단 제안하시듯이 통일의 중간 단계를 두는 방식들은 완충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성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 강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오늘은 서로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꽤 되네요. 갑작스런 전쟁으로 인해 통일이 되었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북한 주도의 통일이 됐다는 걸까요?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됐다는 걸까요? 뭐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됐다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일단 그동안 준비된 것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통일을 대비해서 무슨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사실은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그동안 준비된 것이 실행되어야 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이라는 경우로 상정해 보면 경제적 지원이 시급할 거예요. 지금 북한의 경제 형편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세계 내에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하위권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제적 지원이 시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체제에 대한 전환 작업을 시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남한이 승자일 경우에, 전쟁의 승자일 경우에 패자인 북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쟁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정 재판들이 진행이 될 것인데 하여튼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제적 지원이 시급할 것이고요. 모든 체제에 대한 전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네. 통일이 상상한 것보단 아주 복잡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해야지 뭐 통일만 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자원으로 한반도가 급부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북한의 지하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도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는 엄청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거죠. 네, 큰 부가가치를 생산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소한 현재 남한의 세계 경쟁력의 2배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건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 그 이상으로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뭐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유럽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해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북한에서도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데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러한 기독교적 통일 담론을 남한과 북한 두 나라에서 과연 귀 기울여 들어주거나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배려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질문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예리한 질문 고맙습니다. 유럽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해 기독교 영향력이 크지 않고 북한에서도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데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러한 기독교적 통일 담론을 남한과 북한 두 나라에서 과연 귀 기울여 들어주거나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것이 결코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통일 담론 중 보다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한반도 안에서 내놓아진 통일 담론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통일 문제를 오랜 세월 연구해온 족적을 따라 담론들을 전부 취합해 봤을 때 보다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현재 기독교 안에서 보다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담론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 저와 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이에 보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부합한 내용 정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업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소통적 개념이 아님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한, 북한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할 통일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기존의 통일 담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다 기독교적이고 보다 신학적인 통일 담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들에 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네. 거기에 우리 수업의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현재 기독교 안에서 논의되어지는 통일 담론들이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코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충분히 통일 담론에 있어서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함께 만나서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가 있군요. 두 번째 출석 체크입니다.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한 교수의 답변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답변이 좀 더 남았습니다만은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한 교수의 답변이 어땠는지 혹시 들으면서 추가 질문도 있는지요? 네, 추가 질문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출첵 퀴즈입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신학적 통일 담론들을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데 지저분하고 냉정한 정치계 또는 국제정치에서 이러한 이론들이 과연 실용적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정치계 지저분합니다. 특별히 국제정치계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릅니다. 충분히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게 국제정치학계에서도 여러 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담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담론들이 사실은 현실적인 것도 있고 이상적인 것도 있죠. 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는 않아요. 네. 그 담론들 중에는 기독교적 가치와 부합되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럿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우리의 수업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실주의는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입장인데, 반해서 뭐 구성주의라든가 구조주의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하는 이 담론들은 우리 수업, 즉 기독교적 가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우리 수업하고 그 내용의 상당수가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업이 그런 국제정치의 담론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결코 기독교적 가치가 저세상적이지 않다. 이세상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는 신학적 통일 담론들이 굉장히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니까요.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니까요. 네. 도덕적 정의론의 입장에서 강조하죠. 그러나 정치계에서는 같은 정의, 저스티스를 얘기해도 정치적 정의예요. 그러나 신학에서는 도덕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정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정의예요. 네. 이는 소수에 대한 배려 없이 다수가 옳다고 여기면 그건 도덕적 가치 판단하고 상관없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 정의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얘기를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학기는 일단 끝났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신학적 통일 담론들을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보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도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계에서 지저분하게 보여지고 있는 정치적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야단을 치고 그리고 옳지 않다고 옳은 방향 제시를 해야 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고요. 예컨대 88선언을 우리 수업에서 여러 차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88선언이 우리나라의 통일 담론을 정치적 통일 담론의 지형을 바꿔놓았다고요. 네. 제가 이전에 설명한 것이 있으니까 그 설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수업에서는 기독교의 입장인 통일 담론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우리나라의 다른 종교들의 입장 또는 다른 나라의 여러 종교들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뭐 일단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짧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화와 사랑입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게 평화예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것은 어느 종교나 다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안에서 통일 담론은 서로 교류가 되고 있어요. 네, 종교는 달라도 추구하는 가치가 평화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논의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그 내용은
종교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분위기, 기본적인 가치, 그것은 평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우선 짧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 학기쯤에는 좀 한 챕터로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조금 더 완성이 되면 오픈을 할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을 볼까요? 통일에 관해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요. 교수님이 지향하시는 화해신학 담론 외에 여러 담론과 성향도 있고요. 그러면 교수님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끼리도 남남 갈등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상상하시는 대로예요. 네, 아무래도 뭐 주장이 다르니까요. 주장이 다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전문가는 감정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론과 논리로 말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덜 감정적입니다. 물론 주장을 하는 중에 감정적 표정을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학자 집단은 전문가 집단은 자기가 주장하는 담론과 그리고 그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펼치는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덜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질문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곧 2021년 신년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올해처럼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을지 아니면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신년사를 통해 강력한 정책 기조를 제시할지 교수님의 예측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앞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내용을 이 질문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처음 만나는 질문처럼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신년사라는 형식은 아니었지만 올해도 김정은의 의중을 당대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수업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에 대해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받고 하나 주는 방식의 상호주의적 방식으로 북한은 대북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 그리고 문제를 순차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비를 북한은 분명히 해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측들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합니다. 북한이 북한이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1월 달에 내놓을 신년사는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유화적 제스처를 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도 점쳐져요. 이 페리 프로세스는 그 14주차
강의에서, 지난주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북한 체제를 인정하면서 협상하자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이 페리 프로세스는 조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에서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서 보고한 리포트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보다 유연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든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의 대북 태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유화적 태도의 가능성도 점쳐져요. 그런데 오히려 대남 도발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미국을 직접 치는 것은 위험하니까 남한의 어떤 도발의 상황을 보여서 미국의 시선을 끌어내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갈지 궁금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 판단에는 강경 분위기보다는 유화적이고 그리고 협상 분위기의 기조로 가지 않겠느냐, 제안의 기조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어이쿠, 레포트를 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군요. 네, 마지막 강의지만 레포트 부탁하겠습니다. 본인의 질문이 아닌 다른 질문에서 본인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하는 질문과 답 4개를 골라서요. 그 내용을 요점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네, 본인의 질문이 아닌 다른 질문에서 본인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하는 것 4개를 골라서 그 내용을 요점 정리하시고요. 자신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레포트이기 때문에 12월 12일 토요일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뭘까요? 네, 강의 노트 검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매주 여러분들에게 강의 노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제공해 드린 강의 노트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린 것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주차는 강의 노트가 없습니다. 2주차부터 14주차까지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8주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없고 8주차 없고 15주차도 강의 노트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13주에 걸친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이 강의 노트를 잘 정리하는 거. 네. 그래서 밑줄도 치고 중요한 표시도 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 질문도 하셨겠고, 예, 그러면서 체크하고 노트 정리한 거, 네, 노트 정리 잘 하신 거. 그리고 매주차 강의 노트 앞에 본인 이름과 학번을 적으십시오. 강의 노트 맨 앞부분에, 네, 몇 주차 강의 노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타이틀 있는 그곳에 본인의 이름과 학번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영상으로 강의 노트 정리한 부분들을 연속으로 촬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넘기시면서 촬영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 알게 되고 얻게 된 지식과 통찰력을 2개 이상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30초 정도 본인의 얼굴을 비춰서 이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지식과 통찰력을 2개 이상 말해 주시는 겁니다. 네, 뭐 메모를 준비해서 또는 원고를 준비해서 읽어가며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어찌되었던 사진을 정리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영상을 작업하신 영상을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얼굴을 보여주며 알게 된 지식과 통찰력 2개 이상을 말하는 30초를 포함해 3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서 12월 12일 토요일까지 레포트 제출하는 기간이 똑같습니다. 해서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체크를 해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면 리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생기시면 제게 개인톡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디어 수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군요. 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해야 할 분이 몇 분 계신데 우선은 제가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모든 수업을 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제 수업이 모두 5과목이었습니다. 그 5과목을 여러 학기에 걸쳐서 다 수업을 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과목이 이제 폐지가 됐지만 4과목을 모두 수강하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한 과목이라도 수업을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와 함께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기여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서 가슴 한켠이 뿌듯하고 감사함으로 크게 차오릅니다. 제가 관련된 수업은 모두 통일에 관련된 수업입니다. 통일에 관련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매년 매 학기 느끼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이루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강한 마음을 강의를 거듭할 때마다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님께서 이 한반도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진행될 수 있기를 이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도 좋은 마음을, 통일을 위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음 학기에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 통일특강이고 그리고 통일운동과 북한선교 2과목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좀 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더 생기셨으면 다음 수업에서 혹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통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어느 한순간도 저는 놓쳐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수고하십시오.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사를 해야겠군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학기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모두 안녕!